참으면 존중받을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원래 전셋집 평수를 넓히는데 보태기로 굳게 약속했던 그 적금을 모조리 깨서 신우이에게 포르쉐를 사주고 혼수 자금으로 몽땅 털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남편은 그 옆에서 귤을 까먹으며 태평하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늙으셨는데 우리 집에 모시고 살면 서로 챙겨주고 좋잖아. 그 순간 나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영국 런던 지사로 발령받는 3년짜리 주재원 파견 동의서에 조용히 서명했을 뿐이다. 진짜 복수는 소리 높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삶에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저 새빨간 하이힐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열쇠가 아직 도어록에 꽂힌 채로 현관문 앞에 서서 반짝이는 에나멜 소재의 그 아찔한 빨간색 스틸레토 힐을 무려 10초나 빤히 내려다보았다. 구두 밑창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굽은 전혀 닳아있지 않았다. 깔창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가 신고 있는 3년 된 검은색 단화를 내려다보았다. 발등 부분은 이미 흉하게 주름이 잡혀 있었고 오른쪽 신발끈은 지난달에 끊어진 것을 내가 대충 묶어 이은 자국이 역력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 거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른 그 불길한 생각은 금세 내 스스로 억눌러 버렸다. 그럴 리 없다. 민호 씨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일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열쇠를 뽑고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거실에서는 홈쇼핑 채널 특유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쇼호스트가 과장된 억양으로 관절 영양제인지 무릎 보호대인지를 팔고 있는 참이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에 푹 빠져서 내가 들어왔는데도 뒤통수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오니 어머니가 툭 내뱉었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나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눈꼬리 너머로 아까 본 그 빨간 하이힐을 다시 훔쳐보았다. 사이즈는 235mm. 나는 250mm를 신는다. 민정 아가씨 왔어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안방에서 옷 입어보고 있다. 웨딩드레스 가봉하고 와서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를 고른다나 뭐라나. 맘에 드는 걸로 몇 켤레 집으로 가져와 보라고 내가 시켰다. 신우이 구두였구나.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숨이 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명치끝에 무언가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빨간 구두의 브랜드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도 아는 브랜드였다. 3년 전 회사 송년회 경품 추첨에서 저 브랜드의 상품권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3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지만 그 돈으로는 고작 열쇠고리 하나 살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상품권을 직장 동료에게 현금으로 팔아치웠고 그 돈으로 5일치 점심값을 해결했었다. 저 구두라면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 15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냈다.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었다. 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신우이 민정의 목소리는 과일 소주의 꿀을 잔뜩 탄 것처럼 달아빠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항상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뼈가 숨겨져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민정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둘레에는 진주가 촘촘히 박혀 있고 허리에는 얇은 새틴 리본이 메어져 있었다. 붉은색 페디큐어가 칠해진 맨발이 마룻바닥을 밟고 섰는데 현관에 있던 그 하이힐과 똑같은 색이었다. 네, 방금 퇴근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새언니,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민정이 나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미소였지만 그 눈빛 안에는 나를 향한 그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뿐사뿐 소파로 다가가 시어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엄마, 이 원피스 어때? 웨딩드레스 숍에서 가봉 서비스로 끼워준 건데 예쁘지? 아이고, 예쁘다. 예뻐. 어머니가 드디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가 오늘 꽤 공들여 화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눈썹은 짙게 그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쨍한 오렌지빛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평소 화장이라곤 스킨로션이 전부인 양반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한껏 꾸민 것은 2년 전 남편 민호가 대리로 승진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구두도 맘에 드는 걸로 골랐어. 아까 현관에 둔 그 빨간 구두야.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애교를 부렸다. 엄마가 보기엔 어때? 얼마라니? 할인받아서 168만 원이. 민정은 그 엄청난 숫자를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내뱉었다. 생수병을 쥐고 있던 내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168만 원, 내 2달치 점심값이었다. 그래, 사에 사줄게. 어머니가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륜지대 쌓인 결혼인데 빈티 나게 할 순 없지? 야, 고마워. 엄마. 민정이 어머니의 팔을 와락 끌어안으며 어깨에 뺨을 비비적거렸다. 그 애교 떠는 꼴이 영락없는 철부지 여고생 같았다. 신우이의 올해 나이는 32. 나보다 4살이나 어렸다. 주방 문가에 서서 그 화기애애한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문득 내가 이 집안에 철저히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애초부터 나는 이방인이었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진짜 식구였던 적이 없었다. 지원아,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향해 툭 명령을 던졌다. 냉장고에 사골국 얼려둔 거 있을 거다. 냄비에 푹 데워서 내와라. 우리 민정이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 네, 어머니.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려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투명한 밀폐용기 안에 꽝꽝 얼어있는 사골국 팩이 보였다. 편의점 상표가 떡하니 붙어있는 레토르트 제품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냄비에 털어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타닥거리며 튀어오를 때 등 뒤에서 민정의 낭낭한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참, 엄마. 호텔 결혼식 식대 말인데 걱정 마라.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결제해 줄 테니까. 그럼 시댁에 들어갈 예단비는? 그것도 사돈댁이랑 다 얘기 끝났다. 3천만 원은 꽉 채워보내야 기가 안 죽는다고 내가 못 박아뒀지? 3천만 원. 국자를 젓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예단비 3천만 원에 구두 168만 원, 거기다 얼만지 상상도 안 가는 웨딩드레스와 진주 원피스. 강남 호텔 예식장 식대. 몰디브 신혼여행. 그리고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내 관자놀이를 사정없이 쑤셔대는 것 같았다. 지원아, 국 아직 덜 데워졌니? 다 됐어요, 어머니. 나는 뜨거운 사골국을 대접에 퍼담아 식탁 위로 날랐다. 민정은 이미 식탁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도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있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꼴이 누가 봐도 세상에 둘도 없는 애틋한 진짜 모녀지간이었다. 새언니도 좀 드실래요? 민정이 숟가락으로 뽀얀 국물을 떠서 호호 불며 말했다. 오늘 국물 진하고 맛있네. 아니요,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나는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부서 회의가 길어져서 편의점 삼각김밥 반 개를 우겨 넣은 게 전부였다. 지금 시간은 밤 8시. 내 위장은 텅 빈 비닐봉지처럼 쪼그라들어 내가 뿜어내는 독한 위산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쓰렸다. 하지만 저 사골국은 단 한 숟가락도 떠먹고 싶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몰랐다. 그냥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참, 새언니. 민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랑 요새 전셋집 알아본다면서요? 네. 뭐 괜찮은 데는 좀 찾았어요. 요즘 강남이나 분당 쪽 전셋값 장난 아니게 올랐다던데.
3억으로는 웬만한 빌라도 구하기 힘들거려. 3억.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바짝 깎은 손톱, 푸석푸석하고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이제는 광택마저 죽어버린 낡은 싸구려 결혼 반지. 7년 전 민호가 이 반지를 내밀며 청혼할 때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눈이 부시도록 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꼭 바꿔주겠다고. 벌써 7년이나 지난 옛날 이야기였다. 아직 더 찾아봐야 해요.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천천히 알아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민정은 국물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어차피 새언니는 외국계 기업 다녀서 연봉도 높으니까 좀만 더 바짝 모으면 금방 구하겠죠? 엄마가 맨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새언니가 제일 능력자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민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세팅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입술 끝에는 사골국물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너무나도 천진난만해 보이는 그 표정 때문에 지금 저게 나를 진짜로 치켜세우는 건지 아니면 교묘하게 돌려가며 비아냥거리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민정아, 어머니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국 다 먹었으면 저기 현관에 있는 구두부터 박스에 잘 챙겨놔라. 오가는데 발에 채서 상할라. 알았어, 엄마. 나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 싱크대 앞에 섰다. 차가운 수돗물을 틀고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손끝이 꽁꽁 얼어붙어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등 뒤로는 어머니와 민정이 소곤소곤 떠드는 소리가 이어졌다. 호텔, 부캐, 시어머니, 예단 띄엄띄엄 들려오는 단어들이 귓가를 때렸다. 나는 일부러 귀를 닫았다. 아니, 더 이상 그들의 꿍꿍이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 민호는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기어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얼굴 위로 쏟아지는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사내 이메일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받은 편지함 제일 위에는 메일 제목, 런던 지사주재원 파견의 건의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벌써 3번이나 읽고 또 읽은 제목이었지만 여전히 메일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있었다.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베개 밑으로 쑤셔 넣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잠든 척을 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방문을 열고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서랍을 드르륵 열고 옷을 갈아입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매트리스가 푹 꺼지며 그가 내 옆에 몸을 뉘었다. 찌든 담배 냄새와 역겨운 술 냄새가 훅 끼쳐왔고 그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났다. 코끝을 스치는 아주 옅은 향기였지만 내 후각은 그 냄새를 정확히 잡아냈다. 내 향수가 아니었다. 나는 무향 바디워시만 쓰니까. 지원아, 자. 나는 묵묵부답이었다. 안 자는 거 다 알아. 민호가 무거운 몸을 뒤척이더니 나에게 등짝을 돌렸다. 오늘 거래처 접대하느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지 그랬어. 나는 감았던 눈을 뜨고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방문 쪽에서부터 창문 틀까지 길게 이어진 실금이 하나 나 있었다. 2년 전 포항 지진 때 우리 아파트까지 흔들리면서 쩍 갈라진 금이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아직도 수리를 못하고 있었다. 민호 씨. 왜? 어머니 언제 이 집으로 합치실 생각이야? 그는 몇 초간 대답이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며칠 안으로 짐 싸서 오실 거야? 민정이 시집가고 나면 그 큰 빌라에 엄마 혼자 계시기도 적적하고 위험하잖아. 그럼 그 빌라는? 무슨 빌라?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 말이야. 나는 내 목소리가 최대한 건조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파는 거야?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돌려? 그게 일단은 그냥 비워두기로 했어. 사람 일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또 필요해질 수도 있고. 뭐가 필요해지는데?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몸을 돌려 민호의 웅크린 등짝을 응시했다. 낡은 회색 티셔츠 위로 앙상하게 튀어나온 두 개의 견갑골이 마치 피부 가죽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살이 내렸다.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을 때마다 예민해져서 밥을 제때 못 챙겨 먹고 신경성 위염을 달고 살았으니까? 민호 씨,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 또? 어머니 노후 자금 통장에 얼마쯤 남아 있으셔? 순간 그의 등 근육이 흠칫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그런 건 왜 캐물어? 그냥 우리 지금 좁은 집 빼서 전세금 올려가려고 알아보는 중이잖아. 어머니 모시려면 방도 하나 더 필요하고, 어머니 모아두신 돈 보태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가 저렇게 떠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지난주 시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미납고지서를 대신 처리해주려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은행 통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침대 옆 협탁 서랍에 자물쇠도 없이 덜렁 놓여 있었다. 처음엔 그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서 서랍을 뒤진 것뿐이었는데 손끝에 까슬까슬한 종이 통장이 걸렸다. 나는 1초 정도 망설이다가 결국 그 통장 페이지를 펼치고 말았다. 숫자는 내 망막에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47,823원. 동네 식당에서 제대로 된 특전복 삼계탕 2그릇도 못 사 먹을 처참한 잔고였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달랐다. 어머니는 민호와 통화하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랑했었다. 내 노후 자금으로 2억 원 넘게 정기예금에 묶어놨으니 너희들은 내 걱정하덜 말라고. 2억 원. 그 피같은 2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민호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웅얼거리듯 대답했다. 우리 엄마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민정이 결혼식 무사히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 안 그래도 요새게 혼수 준비하느라 골치 아픈데 더는 머리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민정이. 또 그놈의 민정이. 나는 다시 천장으로 고개를 돌린 채 두 눈을 부릅뜨고 그 흉측한 실금을 노려보았다. 어쩐지 저 갈라진 틈새가 며칠 전보다 더 길고 깊게 파여있는 것만 같았다. 모든 진실의 퍼즐이 맞춰진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였다. 토요일 아침,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 무릎 진료를 가야 한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도 며느리 된 도리로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나더러 집에서 쉬라고 만류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진 않았다. 두 사람이 나가고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민정이가 며칠 전 툭 던져두고 간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아이보리색 두꺼운 펄지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청첩장을 집어들고 뒷면으로 뒤집었다. 예식장인 강남 특급 호텔의 약도와 예식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귀하를 모십니다라고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5성급 호텔 예식장. 인터넷으로 대충 검색해보니 그 호텔의 가장 저렴한 웨딩홀 패키지도 최소 2천만 원부터 시작했다. 2천만 원. 거기에 수입 웨딩드레스 가봉, 이탈리아제 구두, 강남 한복판 스튜디오 촬영, 다이아몬드 예물 반지, 유럽 허니문, 그리고 남자 측에서 보내온 예단비에 대한 답바지 돈까지. 나는 탁자 위에 청첩장을 다시 툭 던져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홀린 듯이 어머니가 쓰게 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는 노인들 방에서만 나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악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향기도 아닌 오래된 나프탈렌과 눅눅해진 모카솜 이불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방 안은 대낮인데도 컴컴했다. 나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망설임 없이 그날 보았던 그 협탁 서랍을 열어젖혔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게 도리가 아니란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통장은 지난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통장 옆에 두툼한 흰색 편지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은 길쭉한 이체 내역서 다발과 함께 이면지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체, 내가 모를 리 없었다. 시어머니의 필적이었다. 우리 예쁜 민정이 혼수 및 예단 지원금 내어 총합계 2억 1,230만 원. 나도 모르게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불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내 몸속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던 어떤 나사 하나가 툭 하고 빠져버리면서 오장육부가 한꺼번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다. 2억 1,230만 원. 그 거액을 전부 다 민정이에게 쏟아부었다고. 그것도 모조리 딸내미 시집 보내는 혼수 자금으로.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다시 봉투 안에 우겨넣고 서랍을 소리 안 나게 닫았다. 내 모든 동작은 흡사 슬로우 모션이 걸린 사람처럼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안방에서 빠져나와 다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탁자 위에 얌전히 놓인 그 빌어먹을 금박 청첩장이 여전히 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귀하를 모십니다.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다. 내 목구멍을 뚫고 나온 그 기괴한 웃음소리에 나조차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쇳소리가 섞여 있어서 마치 거친 사포 두 장을 맞대고 박박 문지르는 것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오후 4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화석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서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 내용 따위는 머릿속에 1mm도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 도어록이 삑삑거리고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평소처럼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 지원아, 왜 불도 안 켜고 거기 멍하니 앉아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른 와서 이 고기 좀 냉장고에 넣어라. 어머니의 양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2개나 들려 있었다. 겉면에 선명하게 인쇄된 투플러스 최고급 한우 전문점이라는 금박 로고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봉지를 넘겨받아 주방으로 향했다. 봉지가 어찌나 무거운지 팔이 밑으로 쑥 빠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시래요? 냉장고 채소 칸에 핏물 뺀 고기 팩을 쑤셔 넣으며 내가 등에 대고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데 거실 쪽에서 민호가 재킷을 벗으며 대신 대답했다. 무릎 연골이 싹 다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힌다네. 이대로 더 버티면 나중엔 아예 걷지도 못하실 거라고. 수술비는 얼마래요? 대충 600만 원대 나온다더라. 680만 원. 나는 속으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기본 수술비 680만 원에 한 달치 입원비, 거기다 병간호할 사람도 없으니 간병인 일당까지 합치면 아무리 깎아도 800만 원은 좋게 깨질 것이다. 800만 원. 어머니가 당신 딸에게 턱하고 안겨준 그 2억 1,230만 원이라는 돈 안에는 내가 꼬박 7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바친 생활비와 명절 떡값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나는 쾅소리가 나게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 나왔다. 어머니는 벌써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콧잔등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돋보기 안경 너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는 눈빛이 퍽이나 진지했다. 어머니, 내가 불렀다. 왜? 아까 수술비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통장에 묶어두신 예금. 어머니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노회한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다. 경계심. 나를 향한 날 선 경계심이었다. 내 돈이 뭐 어쨌다고?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통장에 2억 원 넘게 있다고, 노후 자금 든든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돈 다 썼다. 어머니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리며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다는 듯이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우리 민정이 시집 가는데 혼수해준다고 싹 다 헐었었다. 전부 다요. 그래, 뭐 거의 다. 나는 어머니의 여벌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나 당당한 태도였다. 원래 딸 자식 시집 보낼 땐 다 퍼주는 거다. 어머니가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친정에서 예단 비며 혼수 빵빵하게 안 챙겨주면 시댁 가서 기죽고 평생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내 딸 기죽게 놔두겠니? 너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이런 애미 마음 모른다. 모른다고. 그래. 나는 모른다. 점심값 몇 푼 아끼겠다고 허구한 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백화점 옷은 언감생심 3년 전에 산 싸구려 원피스 하나로 버티고 매일 밤 코피 터지게 야근해서 번 피 같은 내 월급을 몽땅이 집구석 생활비로 갖다 바친 결과가 고작 너는 모른다는 그따위 말 한마디란 걸 나는 정말 몰랐다. 왜 며느리인 내가, 아니 남의 집 귀한 딸이었던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시누이의 수입차와 호화로운 혼수를 대주어야 하는지 그 빌어먹을 논리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당장 무릎 수술비는요? 내가 따져 물었다. 수술비가 왜?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요? 680만 원이나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내요? 어머니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티끌만 한 미안함도 없이 오직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한텐 아들이 있잖니? 어머니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듯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뱉었다.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아들. 도대체 어떤 아들 말인가? 나보다 연봉이 3분의 1도 안 되는 주제에 외제차 뽑겠다고 할부금 잔뜩 끊어놓고 허덕이는 그 무능한 아들 말인가? 매달 자기 용돈 쓴 신용카드 결제일에 돈이 모자란다며 리볼빙 이자를 내가 대신 갚아주게 만드는 그 찌질한 아들? 아니면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살며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나 묻히고 들어오는 그 형편없는 아들? 민호 씨,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 쪽에 서 있는 남편을 불렀다. 그는 막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으려던 참이었다. 내 날카로운 부름에 그의 동작이 1초간 일시 정지되었다. 왜? 당신 생각은 어때? 뭐가 어때? 어머니가 그 큰돈 2억 원을 민정이 시집 가는데 몽땅 다 쏟아부었대잖아. 근데 이제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 낼 돈이 한 푼도 없으시대. 680만 원, 그거 누가 낼 건데? 민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훅 내쉬었다. 강지원, 너 아까부터 말이 좀 짧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신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내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낼 건데? 그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었다. 당신 한 달 월급 들어오면 당신 차 할부금 떼고 개인 연금보험료 떼고 나면 통장에 얼마 남아.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지만 가슴속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하며 갈비뼈를 부숴버릴 듯 쿵쾅거리고 있었다. 당신이 펑펑 쓴 카드 대금, 내가 내 월급으로 메꾸고 있어. 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가 갚고 있어. 관리비, 수도세, 가스비 전부 내가 내고 있다고. 당신이 이 집구석 생활비라고 한 달에 식탁 위에 던져놓는 돈, 50만 원도 채 안 되잖아. 근데 무슨 수로 그 680만 원을 당신이 내겠다는 건데? 순간 거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연예인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낄낄거리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억지로 집어넣은 캔 웃음소리가 이 기막힌 침묵 속을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아이고, 지원아. 어머니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슬그머니 톤을 낮추며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살살 구슬릴 때 쓰는 특유의 가식적인 콧소리였다. 어린아이를 어르듯 타이르는 그 가증스러운 말투. 내가 다 안다. 7년 동안 내가 이 집구석 건사하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한 거 우리 민호 이놈이 줏대가 없어서 너보다 돈도 못 벌어오고. 근데 너는 얘 마누라잖니. 부부가 뭡니까? 일심동체 아니요. 한 식구끼리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 아니다. 내가 번듯한 외국계 회사 간부라 월급도 많고 능력도 좋으니 이번에 크게 한번 눈 감고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나는 말없이 그 역겨운 입술이 달싹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뻔뻔한 설득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정이 시집가는 게 우리 집안 제일 큰 경사 아니냐.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남들 다 해가는 예단 못 해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첫날부터 밉보이고 무시당하면 쓰겠어? 내가 명색이 친정엄마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내미 기죽어 사는 꼴을 어떻게 두 눈 뜨고 봐, 안 그러니? 그럼 저는요. 나는 차갑게 어머니의 말을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한창 열변을 토하다 말고 입을 반쯤 벌린 채로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는요. 내가 한 글자씩 또박또박 씹어뱉듯 다시 물었다. 7년 전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시집 올 때 어머니는 저한테 시어머니로서 혼수나 예단을 얼마나 해주셨나요?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내 머릿속엔 그날의 수모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7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나에게 내린 예물이라곤 달랑 현금 500만 원과 촌스러운 순금 쌍가락지 하나, 그리고 시장통에서 사온 예단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내 길을 살려주려고 빚을 내서라도 보태려 했지만 당시 친정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으신 직후라 집안 형편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내 손에 남몰래 비상금 200만 원을 쥐어주셨다. 그게 내 결혼 자금의 전부였다. 500만 원. 그리고 시누이 민정이 받은 혼수 지원금 2억 1,230만 원. 그거랑 이거랑은 상황이 다르지. 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억지를 썼다. 뭐가 다릅니까? 민정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친딸이니까. 순간 내 명치끝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유리가 와장창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미세한 파열음. 머리카락 한 올이 방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처럼 가벼운 소리였지만 내 귓가에는 천둥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원아, 엄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던 민호가 그제야 다급하게 끼어들며 내 손목을 잡으려 다가왔다. 나는 혐오감에 치를 떨며 뒤로 획 물러섰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를 향해 뻗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뻘쭘하게 멈춰섰고 그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을까? 나는 살기를 띤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엄마가 내가 죽어라 이래서 갖다 바친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걸 고스란히 내 여동생 호화로운 혼수 자금으로 다 퍼줬다는 변명을 들을까? 아니면 넌 이미 이 기막힌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한테는 입을 싹 닫고 있었다는 그 역겨운 사실을 해명할래? 그것도 아니면 내 엄마가 돈 한 푼 안 남기고 탕진해버린 그 680만 원짜리 수술비를 이제 와서 나보고 내 카드로 긁으라는 그 뻔뻔한 요구를 설득하려고. 강지원, 민호가 제풀에 겨워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너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쪼잔하게 굴어? 너 나보다 연봉 2배는 넘게 받잖아. 우리 가족 식구 한 명 더 밥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억울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 나는 턱을 치켜들고 그 인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 사기꾼 같은 얼굴을 7년이나 마주보고 살았다. 뚜렷한 이목구비, 단정한 눈썹, 웃을 때면 얄밉게 드러나는 오른쪽 덧니. 7년 전에 나는 저 허우대 멀쩡한 껍데기에 속아 넘어갔다. 성실해 보인다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고, 나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멍청하게 믿어버렸다. 든든한 울타리. 이 얼마나 뼈아프고 조롱 섞인 코미디인가. 알았어, 내가 무겁게 입을 뗐다. 뭐. 알았다고.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는 문제, 정확히 어떻게 진행할 건데? 갑작스러운 내 태도 변화에 민호는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내가 기가 꺾여 항복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냥 원래 내 서재로 쓰던 작은 방 쓰시면 되지? 어차피 민정이 시집가면 친정에 자주 오지도 않을 텐데 방 하나 비워둬도 널찍하잖아. 언제 들어오실 건데? 다음 주말쯤? 민정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짐 챙겨서 오실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짧은 한마디를 차갑게 내던지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어머니와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귓속에는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위잉거리는 이명만 가득했다.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차가운 나무 문의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푹 파묻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내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울음이라는 감정조차 짜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민호는 소동이 끝나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다. 그는 나에게 등짝을 보인 채 새우처럼 구부리고 누워 이따금 입맛을 다셨다. 나는 그 인간 옆에 뻣뻣하게 누워 천장을 가로지르는 그 보기 싫은 지진 균열을 밤새도록 응시했다. 창밖에 네온 쌓인 불빛이 암막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안방 벽면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 깜빡이는 꼴이 마치 경찰차의 경광등 같았다.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짖다가 지치면 멈추고 잠잠해졌다 싶으면 다시 미친 듯이 지저댔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다. 과부하가 걸린 영사기처럼 수많은 파편적인 장면들이 내 뇌리를 쉴 새 없이 스치고 지나갔다. 현관에 나동그라져 있던 민정의 새빨간 이탈리아제 스틸레토 힐. 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2억 1,230만 원짜리 예단 내역서. 민호의 와이셔츠 깃에서 훅 끼쳐오던 그 싸구려 여자 향수 냄새. 민정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친딸이니까라며 핏대를 세우던 시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있던 그 이메일. 런던 지사주재원 파견의 건. 나는 천천히 좀비처럼 손을 뻗어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더듬어 꺼냈다. 액정이 밝아지며 쏟아지는 블루라이트에 눈이 시려 미간을 찌푸렸다. 화면 상단에 표시된 시각은 새벽 3시 17분. 나는 사내의 메일 앱을 켜고 읽음 표시가 된 그 메일을 다시 터치해 열었다. 친애하는 강지원 과장님. 당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귀하가 보여주신 탁월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런던 지사주재원 파견 프로젝트의 귀하를 정식으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본 파견 근무는 총 3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재원 특별수당, 최고급 레지던스 주거비 전액 지원, 필요시 자녀 국제학교 학비 지원 등의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합니다. 본 제안을 수락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 말일까지 본사 인사팀으로 확답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런던. 나는 숨을 죽인 채 스마트폰 액정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그리고 마침내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화면 하단의 수락 및 회신 버튼을 꾹 눌렀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척 연기를 시작했다. 적어도 민호와 시어머니의 눈에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불쌍한 워커홀릭으로 보였을 것이다. 부서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당분간은 밤낮 없이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핑계를 댔다. 매일 자정 넘어서 퇴근할 테니까 저녁들 먼저 드시고 주무세요. 그들은 내 말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 인간들은 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무슨 일을 하든 스트레스로 위경련을 일으키든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나란 존재는 그저 매달 지정된 날짜에 꼬박꼬박 목돈을 토해내는 성능 좋은 걸어다니는 현금 자동입 출금기에 불과했으니까. 돈만 제때 입금된다면 내가 과로사로 쓰러지든 말든 알바 아니었다. 나는 철저하고 냉혹하게 내 삶에서 그들의 흔적을 도려낼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주거래 은행이었다. 7년 전 결혼할 때 친정엄마는 나를 앉혀놓고 호적에 도장 찍기 전에 재산 분할 포기각서와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했다. 결혼 전부터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이 낡은 구축 아파트는 절대 공동재산으로 묶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당시 민호는 나를 못 믿는 거냐며 불쾌한 기색을 팍팍 냈지만 친정엄마가 따로 그를 불러내 뭐라고 울음장을 놓은 뒤에야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엄마는 일찌감치 이 징글징글한 시댁 식구들의 거머리 같은 본성을 꿰뚫어 보셨던 게 틀림없다. 결혼 전에 샀던 내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내가 독신 시절 모아둔 정기예금 통장. 이것들은 법적으로 온전한 내 특유 재산이었다. 결혼 후 7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시댁 생활비로 처박은 돈은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지만 당장 내 급여 통장에 남아있는 비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을 끼고 굴리던 자금만큼은 철저히 사수해야 했다. 나는 창구에 앉아 그동안 부었던 예적금 상품을 모조리 중도 해지해버리고 민호는 평생 알 수 없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 계좌를 개설해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싹 다 이체시켰다. 그 다음 타기 든 그 빌어먹을 가족카드였다. 신혼 초, 민호는 뻔뻔하게도 자기 용돈이 모자랄 때 비상용으로 쓰겠다며 내 한도 빵빵한 신용카드에 연결된 가족카드 발급을 요구했다. 당시 나는 그게 부부간의 끈끈한 신뢰라고 순진하게 착각하며 흔쾌히 카드를 내주었다. 지난 7년 동안 그 인간이 내 카드로 얼마나 많은 술값을 긁고 다녔는지는 굳이 계산해 보지도 않았다. 매달 카드 명세서가 날아올 때마다 내역에는 강남의 스크린 골프장, 고급 일식집, 룸살롱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바, 백화점 남성복 매장 결제 내역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님, 가족카드 분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카드 소지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창구 여직원이 규정을 들먹이며 난색을 표했다. 그 카드 소지자가 제 남편인데요. 나는 빙긋 웃으며 여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본인 카드가 아니라 제 명의로 나간 가족카드잖아요. 지금 당장 그 카드 결제 권한을 영구 정지시켜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카드 정지에 걸린 시간은 단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서울 하늘에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었다. 봄날의 일교차는 제법 쌀쌀해서 한낮에는 가벼운 트렌치코트만 입어도 땀이 났지만 해가 지자마자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다. 나는 트렌치코트 자락을 여미며 건너편 도로에 길게 늘어선 빌딩 숲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호였다. 여보세요? 지원아. 나 오늘 부서 회식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래, 알았어. 아, 참, 엄마가 집에 계란 다 떨어졌다고 들어올 때 마트 들러서 계란 한 판 사오라네. 알았어. 그리고 세탁세제도 하나 사와. 그 보라색 통에 든 라벤더 향 나는 거. 저번에 내가 싼 맛에 사온 무향세제는 빨래에서 걸레 냄새 난다고 엄마가 짜증 내시더라. 알았어. 오케이. 그럼 나 먼저 끊는다.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하게 건배를 외치는 남자들의 환호성이 들리더니 전화가 뚝 끊겼다. 나는 까만 액정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긴 숨을 토해냈다. 길모퉁이를 돌아 불어오는 저녁 바람결에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와 기름진 치킨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순간 내 뱃속에서 천둥치듯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그러고 보니 오늘도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신 게 전부였다. 나는 홀린 듯이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가 매대 구석에 남은 전주비빔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맛 우유를 집어들었다. 편의점 밖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아 비닐 포장지를 벗기고 차가운 밥알을 짐승처럼 우적우적 씹어 넘겼다.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아 밥알은 푸석푸석했고 김은 눅눅하게 늘어붙었지만 나는 오직 씹어 삼키는 행위 자체에만 무섭도록 집중했다. 마치 이 형편없는 삼각김밥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미슐랭 만찬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이 막힐 때쯤 바나나 우유를 단숨에 들이켜고 빈 플라스틱 병을 쓰레기통에 쾅 쳐박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주소록을 검색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상무님. 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강지원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런던 주재원 파견건 말인데요. 네, 방금 메일로도 회신드렸지만 구두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안해주신 파견 근무 감사히 수락하겠습니다. 네, 출국 준비는 다음 달 안으로 전부 마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통화를 마치고 나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역 근처 대형마트를 지나칠 때쯤 민호가 뱉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계란. 그리고 라벤더 향 세제. 나는 조소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무항생제 계란 한 판과 보라색 라벤더 세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계산대 앞에 서자 캐셔 아주머니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종량제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나는 어깨에 맨 큼지막한 에코백을 활짝 펼쳐 보이며 대답했다. 환경 생각해서 장바구니 챙겨 다닙니다. 마침내 신우이 민정이의 결혼식 당일 토요일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독한 세제로 박박 문질러 빤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랗고 청명했다. 그 빌어먹을 결혼식을 축복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하고 눈부신 봄날이었다. 나는 옷장을 뒤져 7년 전 백화점 아울렛에서 샀던 칙칙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목둘레 옷깃이 낡아서 보풀이 살짝 일어난 오래된 옷이었지만 피은 나쁘지 않았다.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리고 핏기 없는 입술에 립스틱만 한 번 쓱 문질러 발랐다. 너 꼴이 그게 뭐니? 내 뒤를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명색이 하나뿐인 신우이 결혼식인데 어디 장례식장 가니? 칙칙하게 그게 무슨 꼴불견이야? 제가 보기엔 단정하고 괜찮은데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쳐다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안 돼. 당장 가서 밝은 색으로 갈아입고 와. 하객들 다 보는 데서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따위로 궁상맞게 입고 돌아다니면 남들이 날 뭐라고 욕하겠어? 어머니, 나는 뒤를 돌아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며느리로서 어떻게 꾸미고 가야 어머니 체면이 서는데요? 어머니는 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경멸하듯 혀를 쯧쯧 찼다. 어휴, 됐다. 지금 갈아입을 시간도 없네? 그냥 그 꼬락서니로 가라. 대신 오늘 예식장 가서 촌스럽게 티 내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 예식장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5성급 최고급 호텔이었다. 호텔 로비 입구부터 웨딩홀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깔린 생화 장식만 훑어보아도 내 머릿속 계산기는 다시 매섭게 돌아갔다. 저 새하얀 수입 장미와 흐드러진 안개꽃 세팅만 해도 최소 수백만 원은 가볍게 넘길 것이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민정의 친구들, 돈 많아 보이는 사돈댁 하객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댁 친척들까지. 나는 무대에서 한참 떨어진 세 번째 원형 테이블 구석자리에 배정받았다. 내 옆자리에는 예전에 명절 때 두세 번 마주쳤던 민호의 육촌 여동생인가 하는 친척이 앉아 있었다.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여자였다. 어머,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그 여동생이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척을 해왔다. 언니 요새 외국계 큰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연봉 장난 아니라던데 부럽다 진짜. 그냥 남들 받는 만큼 받아요. 에이, 겸손하시긴. 우리 집 양반은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와서 주식한답시고 다 까먹는데 아휴, 언니는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아. 나는 영혼 없는 표정으로 고개만 주걱거리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버진 로드 끝에 선 민정은 눈이 부시도록 새하얗고 화려한 비즈 장식의 수입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빼입은 신랑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신랑이라는 남자는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무역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의 외동아들이라고 했다. 정확히 무슨 사업인지는 나도 몰랐다. 어휴, 새신랑 집안이 엄청 빵빵하다더니 드레스 퀄리티 보소. 신부 너무 예쁘다. 그쵸? 옆자리에 친척 여동생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버진 로드를 응시했다. 내 시선이 꽂힌 곳은 민정의 얼굴이 아니라 그 풍성한 웨딩드레스 밑단 사이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번쩍이는 그 새빨간 스틸레토 힐이었다. 내 피 같은 168만 원의 저 시뻘건 구두가 마치 나를 비웃으며 춤추는 악마의 불꽃처럼 보였다. 예식은 그들이 치밀하게 기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다이아몬드 반지 교환, 닭살 돋는 혼인 서약서 낭독, 샴페인 타워 폭포,
그리고 부케 던지기까지. 순서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돈 냄새로 진동하는 완벽한 쇼였다. 2부 행사가 시작되고 테이블마다 호텔 코스 요리가 서빙되었다. 최상급 2플러스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싱싱한 캐비어를 얹은 연어 타르타르, 통통한 킹크랩 구이, 그리고 풍미가 진한 최고급 레드 와인까지. 하지만 나는 내 앞에 놓인 접시에 포크 한 번 대지 않았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뱃속 장기가 미친 듯이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위장을 움켜쥐고 쥐어짜는 듯한 지독한 고통. 너무나 익숙한 통증이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 신경성 위경련이었다. 어머, 새언니. 왜 하나도 안 드셨어요? 민정이 샴페인 잔을 한 손에 우아하게 든 채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예식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티끌만한 굴욕감도 없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의 미소가 만개해 있었다.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 대신 샴페인 골드 컬러의 실크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고 뽀얀 어깨 위로는 새하얀 밍크쇼를 두른 자태가 영락없는 청담동 사모님이었다.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내가 간신히 대답했다. 에이, 그래도 비싼 호텔밥인데 아깝잖아요. 그녀가 내 옆빈 의자에 사뿐히 주저앉으며 친한 척 내 팔짱을 꼈다. 언니, 오늘 저한테 제일 행복한 날인 거 아시죠? 언니도 기분 좋게 많이 드시고 가셔야죠. 결혼 축하해요, 아가씨. 고마워요. 새언니. 민정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향해 생긋 웃었다. 그 표정이 어찌나 해맑고 아기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나를 끔찍이 아끼는 시누이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 아, 맞다.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전셋집 구하는 거 좀 미뤘다면서요? 네, 당분간은 지금 집에 그냥 살려고요. 아휴, 다행이네요. 요즘 강남 쪽 전세 매물시가 말랐다던데 무리할 필요 없죠. 그녀는 얄밉게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어차피 새언니 워낙 돈 버는 기계 수준이시니까 맘만 먹으면 7, 8억짜리 전세도 금방 모으실 거예요. 전 새언니 깡다구 하나는 진짜 존경하거든요. 하긴 저처럼 평생 남편 돈 타 쓰는 팔자랑은 급이 다르시잖아요. 민정의 콧소리 섞인 애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 등골을 빼먹고 쟁취한 이 호화로운 삶이 자신의 완벽한 능력인 양뽐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역겨운 우월감. 나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았다. 시어머니를 소름 끼치도록 빼닮은 얼굴. 똑같이 찢어진 여우 같은 눈매, 날카로운 턱선, 웃을 때마다 볼에 깊게 파이는 보조개까지. 민정 아가씨, 내가 입을 열었다. 네. 부디 평생 행복하게 잘 사세요. 민정은 내 서늘한 눈빛의 찰나의 순간 흠칫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그 역겨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당연하죠. 새언니 축복 덕분에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게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대신 속으로 그녀를 향해 남은 저주를 조용히 읊조렸다. 부디 행복하길. 그리고 내 시댁 식구들도 내 엄마가 나를 취급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아주 끔찍하게 대우해주기를 뼛속 깊이 기도할게. 그 화려했던 결혼식 쇼가 끝나고 난 일요일 저녁, 우리는 좁아터진 우리 집 거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차린 밥상이었다. 핑계는 좋았다. 시집간 딸내미 빈자리가 허전하니 아들 내외랑 오붓하게 식사나 하자는 것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내일부터 이 집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을 당신의 성대한 입주 환영식이었다. 식탁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 달달한 간장 불고기, 노릇노릇하게 부친 해물파전, 그리고 커다란 냄비 한가득 끓여낸 미역국까지. 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분주하게 주방을 오갔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자자, 식기 전에 얼른들 앉아라. 밥 먹자꾸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은 흰쌀밥 그릇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민호는 벌써 캔맥주를 3캔이나 까서 마신 뒤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다. 지원아, 애미찌개 끓이느라 고생했는데 맥주 한 잔 따라봐라. 어머니가 빈잔을 내 쪽으로 쓱 밀어내며 명령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지도 술잔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다. 강지원, 너 내 말 쉽니? 어머니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고기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공중에 멈췄다. 무슨 일인데 뜸을 들여? 다음 주에 어머니 이 집으로 짐 싸서 들어오신다는 거 말인데요. 왜? 어머니의 뱀 같은 눈이 일순간 매섭게 번뜩였다. 이제 와서 모시기 싫다고 발뺌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모시기 싫은 게 아니고요.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저 모레 인천공항에서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순간 요란하던 밥상머리에 찬물이 끼얹어지듯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경제 불황 뉴스를 무미건조하게 브리핑하고 있었다.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음산한 밤바람이 불어와 방충망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단지 나무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깍깍거리며 날아갔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호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입을 뗐다. 알코올 기운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듯 그의 시뻘겋던 얼굴이 잿빛으로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레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다고. 나는 로봇처럼 감정 없이 말을 반복했다. 회사 본사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명령 떨어졌고 기간은 3년입니다. 너 미쳤어. 민호가 쾅소리가 나게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난 분명히 당신한테 상의했어. 언제 그랬는데 이 미친 여자가. 저번 달에 나는 핏발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회사에서 런던 지사 파견 제안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당신 스마트폰 게임하느라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지. 너 그래?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라고. 민호의 얼굴이 순간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며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분명히 그 말을 뱉었다. TV 화면만 뚫어져라 보며 건성으로 던진 그 무책임한 대답 한마디. 그는 내가 그 짧은 대화를 빌미로 이런 폭탄을 터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야, 그건 내가 갈지 말지 알아서 생각해보라는 뜻이었지. 진짜로 짐 싸서 날아가라는 뜻은 아니었잖아. 진짜 가는 게 아니면 내가 그의 말을 매정하게 끊어버렸다. 그럼 뭘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이었는데? 강지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날카롭게 튀어올랐다.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서방한테 그따위 싸가지 없는 태도가 무슨 짓거리야? 이 집안 가장은 민호다. 내가 어디 감히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진 못할 망정 그딴 식으로 눈을 불하려. 그럼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라는 완장차고 제 피 같은 돈 빨아먹으면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식구들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평화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흉측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평소 나를 쥐락펴락할 때 짓던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찔린 자의 극심한 분노만이 남았다. 내년이 지금 무슨 소릴 짓거리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2억 원 넘는 그 큰돈을 당신 친딸년 호화 혼수 장만하는데 싹 다 털어주시고 정작 어머니 통장에는 고작 47,000원 남겨두셨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릎 수술비가 없으니 며느리 보고 결제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수술 끝나면 이 집으로 밀고 들어와서 평생 내 등골 빼먹으며 살겠다고 통보하셨잖아요. 어머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대답해보세요.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이 호로잡년이. 나는 내 남편, 민호 M이다. 어머니도 지지 않고 식탁을 꽉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민호 낳아 길렀어. 아들 논팽이가 늙은 애미 봉양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천륜이야.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아. 그럼 저는요. 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제가 이 집구석에 며느리로 팔려와서 지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갖다 바친 생활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어머니 속으로 한 번이라도 계산기 두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내 도리지. 당연한 도리? 내 입술 사이로 메마르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시멘트 바닥에 깨진 유리창을 갈아버리는 듯한 그 기괴한 웃음소리에 시어머니와 민호는 순간 겁에 질린 듯 주춤했다. 좋아요. 나는 미친 듯이 웃어대던 것을 멈추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도리라.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알량한 도리 따위 개나 주라고 하죠. 나는 휙몸을 돌려 안방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옷장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이미 3일 전부터 차곡차곡 짐을 챙겨둔 육중한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그 안에는 내 여권, 회사 서류, 귀금속, 그리고 당장 영국에서 버틸 필수품들이 빈틈없이 쑤셔 박혀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호가 허둥지둥 달려와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비켜. 나 오늘 당장 인천공항 근처 호텔로 가서 잘 거니까. 내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모레 아침 일찍 비행기야. 이 쓰레기장 같은 집구석에서 얽히고 설키기 역겨우니까 미리 나가는 것뿐이야. 너 어디? 비키라고, 박민호.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문가에 선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분노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으며 아주 약간의 후회 같기도 했다. 아니, 후회가 아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이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자신의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가 떠난다니 속수무책인 거다. 지원아, 우리 대화 좀 하자. 그의 목소리가 한풀 꺾여 부드러워졌다. 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감정적인 거 아니야. 의 내가 대답했다. 난 아주 이성적이야. 벌써 오랫동안 수도 없이 생각했어. 뭘 생각했는데? 지난 7년 동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6시 내가 말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아침밥 차려. 그러고 7시에 출근해서 지옥철 1시간 시달리고 8시 반에 회사 도착하면 밤 7, 8시까지 뼈 빠지게 일해. 집에 돌아오면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보통 밤 12시가 넘어. 근데 당신은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밤마다 거래처 접대랍시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쓰러져 자기 바쁘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당신 토사물 치울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은 몰라. 내가 쏘아붙였다.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니까. 지원아, 내 말 좀. 그리고 당신 어머니요. 나는 그를 지나쳐 거실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7년 전 내가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는 딱 3달 동안 내 앞에서 인자한 척 연기하셨지. 결혼식 끝나자마자 나보고 깍듯이 어머니라고 부르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떠와라 차 내와라 부려먹고 명절에는 500만 원씩 용돈 봉투 안기라고 강요하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입금하라고 하셨잖아. 난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꾹 참았어. 어머니가 입을 달싹거리며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난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점심값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을 당신들이 몽땅 민정이 혼수 비용으로 털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2억 1,230만 원. 그 안에는 내 5년치 연봉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5년이라고. 그건 우리 민정이한테. 민정이 주는 건 상관없어. 내가 말했다. 근데 그 큰돈을 주기로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단 한마디라도 상의한 적 있어?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없잖아. 왜? 내가 말했다. 당신들 눈에 난 그저 현금 인출기일 뿐이니까. 내 돈은 당신들 집안 돈이고 내 시간도 당신들 집안 시간이고
나라는 인간도 결국 당신들 박씨 집안 소유물. 안 그래?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야. 어머니가 드디어 폭발했다. 내가 널 언제 소유물 취급했다고 그래? 난 민호 애미야. 내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넌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인 거고. 박씨 집안 돈을 민정이한테 주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박씨 집안 돈, 나는 코웃음을 쳤다. 박씨 집안 돈이 대체 어디 있는데요? 그 돈은 나 강지원이 10원 한 푼까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고 지폐 한 장 한 장마다 내 피와 땀이 묻어 있어요. 당신들 박씨 집안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한 거 말고 나한테 단 하나라도 해준 게 있나요? 너 인연이. 아, 참 이문득 생각났다는 듯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내밀었다. 당신한테 깜빡하고 안 한 말이 있네? 그는 얼빠진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서류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다. 이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내가 말했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처음에 집 살 때 당신 신용등급 낮아서 대출 안 나온다고 내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자고 했었지. 내가 그러자고 했고. 민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 이제 3년 동안 외국 나가 있을 거니까 이 집은 세를 줄 생각이야. 다음 주에 세입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당신들 살 곳은 알아서들 구해. 너 이러면 안 되지. 민호가 고함을 질렀다. 여긴 내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당신 집.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내가 내. 아파트 관리비도 내가 내. 수도 가스 전기요금도 다 내가 내는데 당신이 매달 이 집에 보탠 돈이라곤 50만 원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당신 집이야? 난 내 남편이잖아. 그래, 남편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넌 한 번도 좋은 남편이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의 곁을 지나쳤다. 그는 나를 말리지 못한 채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는 식탁 옆에 선 채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아, 맞다. 어머니, 내가 덧붙였다. 어머니 무릎 수술비 680만 원. 저는 한 푼도 낼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든든한 아들 있으시잖아요. 그 아들 보고 내라고 하세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지며 새하얀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등 뒤로 민호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쫓아 나온 것이다. 지원아. 강지원, 거기 서봐.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나는 엘리베이터 하강 버튼을 눌렀다. 지원아, 내가 다 고칠게. 앞으로 직장 생활도 똑바로 하고 돈도 잘 벌어올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선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셔츠 자락은 바지 밖으로 반쯤 삐져나와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까지 빨개진 것이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민호 씨, 내가 불렀다. 그거 알아? 나 한때 당신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때는 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에 흐릿하게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내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눈동자도 메말라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1층. 지하 1층.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울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쪼그려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아주 오랫동안 덜덜 떨었을 뿐이다. 공항 근처 비즈니스 호텔의 침대 시트는 새하얗고 뻣뻣했으며 소독약과 가루세제가 섞인 냄새가 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곳 천장에는 흉측한 지진 균열 같은 건 없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집어들고 화면을 보니 민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도 민호였다. 나는 무음 버튼을 눌러버렸다. 액정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13통, 14통, 15통. 나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한 뒤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두었다. 객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에어컨이 웅웅거리며 차가운 바람을 토해내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몸을 둥글게 말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7년 전 민호가 나에게 프러포즈하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는 핏도 제대로 안 맞는 어색한 정장을 입고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지원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혼식 당일, 웨딩카 안에서 남몰래 내 손을 꼭 잡으며 해주던 말도 기억났다. 앞으로 돈은 내가 알아서 벌 테니까 넌 예쁘게 꾸미고만 살아. 신혼 첫 해에 그가 보너스를 받았다며 근사한 저녁을 사주고 실크 스카프를 선물해 주었던 날도 그 스카프는 아직도 내 서랍장 한편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변해버린 걸까? 언제부턴가 그는 핑계만 대면 술을 마시고 접대를 한답시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씀씀이는 감당할 수 없이 커졌다. 내 가족카드로 함부로 물건을 긁고 자기 신용카드 리볼빙 대금을 나보고 갚아달라고 떠넘겼으며 나를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내게 평생의 행복을 약속했던 그 남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 그가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 못 알아본 걸까?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오직 하나. 지난 7년간 난 뼛속까지 지쳐버렸다는 거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런던행 비행기 출발 시각은 오후 2시였다. 그날따라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잿빛이었다. 나는 탑승구 앞에 서서 손에 쥔 탑승권을 만지작거리며 뒤를 돌아 출국장 대합실을 쓱 훑어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걷는 비즈니스맨들,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고 달래는 젊은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는 연인들, 웃으며 수다를 떠는 친구들.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에만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겼지만 난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10몇 통이나 쏟아졌지만 읽지도 않고 몽땅 지워버렸다. 내심 그가 공항까지 쫓아와서 내 앞을 가로막을 줄 알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내가 묵고 있던 호텔을 못 찾아서 헤맸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애초부터 여기까지 날 잡으러 올 생각조차 없었을 수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아주 옅고 가벼운 웃음이라 나조차도 내가 웃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런던행 탑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흘러나왔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텅 빈 출국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몸을 돌려 지상직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내밀고 탑승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통로는 꽤 길었고 중간엔 바깥이 내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창 구간이 있었다. 창밖으로 활주로에 대기 중인 거대한 항공기와 우중충한 하늘, 그리고 아득히 멀리 보이는 서울 도심의 실루엣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빽빽한 실루엣 어딘가에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이 있고 차들로 꽉 막힌 도로가 있으며 내가 7년 동안 몸담았던 그 아파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그 집구석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지상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강은 반짝이는 은빛 실선으로 얇아졌다. 거대한 빌딩들은 성냥감만 한 네모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이윽고 새하얀 구름대가 밀려와 지상의 모든 것들을 융단처럼 덮어버렸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안녕, 서울. 안녕, 박민호. 그리고 안녕, 내 7년간의 지독했던 결혼 생활. 민호가 상황이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언제쯤이었을까?
아마도 내가 집을 떠나고 3일째 되던 날이었을 거다. 그날 퇴근 후 그는 늘 하던 습관대로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과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지갑을 연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족카드, 그러니까 내 명의로 만들어준 그 카드를 꺼내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넸다.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 승인이 안 떨어지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단말기에 이미 해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그는 얼어붙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급하게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내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내 은행 앱에도 로그인을 시도해 보았지만 화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라는 차가운 오류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웅 하는 이명과 함께 묵직한 징을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번졌다. 그는 헐레벌떡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내 옷장 문을 열어젖혔다.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뒤졌다.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내 개인 금고를 찾아냈다.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던 그는 창고에서 망치를 가져와 10분 동안 미친 듯이 내리쳐서 기어코 금고 문을 뜯어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진짜 떠난 것이다. 단순한 홧김의 가출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내 삶에서 증발해버린 것이다. 민호야, 거실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방구석에서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살난 쇠금꽃 쪼가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찌그러져 앉아있는 꼴이 그제야 자신조차도 우스꽝스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7년. 부부로 산지 7년이나 되었는데 그는 아내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조차 몰랐다. 그날 이후 박민호의 삶은 끔찍하게 기나긴 악몽의 연속이었다. 가장 시급한 건 당장 살 집 문제였다. 그 아파트의 등기상 소유주는 나 강지원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모조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가 한국을 뜨자마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넘겨받았고 며칠 뒤 세입자를 구했다며 원래 살던 식구들에게 당장 방을 빼달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그는 어떻게든 안 나가고 버텨보려 발악했다. 하지만 중개업자는 곧장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고 아주 정중하면서도 위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밖으로 모셔나갔다. 결국 그는 별수 없이 늙은 노모를 모시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하지만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자동차 할부금과 개인 보험료를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현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다. 서울 시내 멀쩡한 전셋집은 아무리 허름해도 2, 3억 원부터 시작했다. 월세 역시 조금만 살기 편하다 싶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의 주제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닌 끝에 그는 경기도 외곽 변두리 동네의 허름한 반지하 셋방을 하나 찾아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 5천만 원조차 수중에 없어 사방팔방으로 손을 벌려야 했다. 불알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제2금융권에서 2천만 원 대출을 땡기고 사촌 형한테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1,000만 원을 뜯어내서 맞춘 돈이었다. 이삿짐을 싸들고 가던 날 하필 추적추적 가을비까지 내렸다. 무거운 이삿짐 박스를 짊어지고 반토막난 시멘트 계단을 덜컹거리며 내려가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새 보금자리의 광경은 참혹했다. 12평짜리 방 하나의 거실 겸 주방이 딸린 구조. 바닥은 장판도 제대로 안 깔린 시멘트 바닥이었고 벽지 곳곳에는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자국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주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녹슨 가스레인지 위에는 찌든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화장실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비좁아서 양변기와 세면대가 찰싹 붙어있는 통에 몸 한 번 돌리기도 버거웠다. 가장 숨막히는 건 창문이었다. 반지하 특성상 창문은 천장에 딱 붙어 있었는데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라 바깥의 햇빛이라곤 눈곱만큼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낮인데도 동굴처럼 컴컴해서 항상 형광등을 켜두지 않으면 코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울이냐. 어머니가 현관 문지방에 서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악을 썼다. 너 지금 나보고 있단 구덩이에서 살라는 거야? 엄마, 나 못 살아. 당장 내 빌라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가 뒤를 획 돌며 소리쳤다. 엄마, 제발. 그가 황급히 쫓아가 노모의 팔뚝을 부여잡았다. 엄마, 빌라는 이제 내 빌라가 뭐 어때서?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소유의 그 번듯했던 빌라는 애초에 은행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민정이 시집 보낼 때 혼수 자금이 모자라자 어머니는 덜컥 자신의 빌라를 담보로 5천만 원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까지 민정이 통장에 꽂아주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태평하게 말했었다. 어차피 며느리 집으로 짐 싸서 들어갈 텐데 빌라 비워두면 뭐 하냐고. 대출 이자쯤이야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빌라는 은행의 경매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그리고 며느리의 집이었던 그 아파트는 더 이상 민호의 비빌 언덕이 아니었다. 엄마,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그가 애처롭게 말했다. 비 오잖아요.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여기서 찬바람 맞으면 큰일 나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입을 쩍 벌린 채 무언가 쏟아내려 했다. 쌍욕이든 하늘을 향한 저주든 아들을 향한 원망이든. 하지만 끝내 목구멍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숨을 헐떡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그 어둡고 퀴퀴한 반지하 색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등 뒤로 녹슨 철문이 꽝 소리를 내며 닫혔고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듯한 육중한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다. 시누이 민정이가 전화통화로 목소리를 들려준 건 이사 온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일요일 아침, 어머니는 비 오는 날씨 탓인지 무릎 통증이 도져서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민호는 급한 마음에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만 와서 엄마 병간호 좀 거들어달라고 사정했다. 나 못 가. 이 전화기 너머 민정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볍고 얄미웠다. 남편 요새 해외 출장 가서 나 혼자 집에서 애 보느라 꼼짝도 못해. 너 아직 임신도 안 했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애 말고 우리 시댁 강아지 말이야. 민호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강아지. 시어머니가 키우는 티커푸들인데 분리불안증이 심해서 사람 눈앞에 안 보이면 하루 종일 짖거든. 남편이 나보고 잘 좀 케어하라고 당부하고 가서 집 비우면 난리나. 아니, 지금 엄마 무릎이... 오빠, 엄마 간호는 오빠 몫이잖아. 민정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뻔뻔했다. 오빠가 아들이잖아. 나는 출가외인이야. 시집간 딸내미가 친정일에 이래라 저래라 나설 처지 아니라고.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휴, 오빠 나 끊어. 꼬미가 또 난리치네. 오빠가 엄마 잘 모시고 정 급한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해. 뚜뚜뚜. 민호는 끊어진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출가외인, 시집간 딸내미. 어디서 참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대체 누가 짓거렸던 소리였더라? 아, 맞다. 자기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내가 2억 원을 민정이한테 왜 다 퍼줬냐고 따져 물었을 때 엄마가 그 면상에 대고 뻔뻔하게 내뱉었지. 시집가는 딸내미는 물 떠다 버린 거랑 똑같아. 시댁에 예단 두둑하게 안 안겨주면 평생 쥐어 산단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 엎질러진 물이 친정엄마 아파서 알아놓은 곳에 개 사료 주느라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다고 뻗대고 있다. 민정이가 뭐라니? 방바닥을 뒹굴던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민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바빠서 못 온대요? 바빠서 못 온다니. 어머니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다. 당장 튀어오라고 해. 내가 지그 애미야. 무릎이 끊어질 것 같이 쑤시는데 지가 감히 애미를 나 몰라라 해? 엄마, 제발 혈압 올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혈압이 안 올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내 평생 모은 돈 싹 다 털어서 시집 보냈는데? 내 집까지 담보 잡혀서 혼수해줬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오라가라 바쁘다고 핑계를 대? 엄마, 당장 다시 걸어. 당장 지금 짐 싸서 택시 타고 날아오라고 소리쳐.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제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꺼져 있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핏줄을 끊어버렸다. 그해 겨울은 지독하게도 추웠다. 반지하 단칸방은 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바닥만 미지근할 뿐 우풍이 심해 벽에서는 한기가 뚝뚝 떨어졌다. 습기 찬 시멘트 벽 때문에 방 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어머니의 무릎 관절은 급격히 악화되어 나중에는 아예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이 되었고 식사부터 대소변 치우는 것까지 모조리 민호가 짊어져야 했다. 그의 일과는 지옥 그 자체였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어머니 아침 진지를 챙기고 부랴부랴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했다. 저녁 7시 퇴근 후에는 불이 나게 동네 마트로 달려가 떨이 채소를 사와서 저녁을 지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노모의 굳은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파스를 붙여주고 약을 먹인 뒤에야 비로소 자리에 누울 수 있었고 그때쯤이면 시계 바늘은 항상 자정을 훌쩍 넘겨 있었다. 이런 생활이 3달 넘게 지속되자 그의 몸뚱이부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신경성 위염이 도저 한밤중에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일쑤였다. 지독한 불면증도 찾아왔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누워도 머릿속에 수만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소란스러워 도무지 잠에 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멘탈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 노모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빈도가 잦아졌다. 하루는 어머니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특정 브랜드의 홍삼 진액을 먹고 싶다며 사오라고 닥달을 했다. 그는 퇴근길에 약국과 건강식품 매장을 3군데나 뒤졌지만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가 왜 그것도 못 구해오냐며 투덜거리자 그의 인내심이 결국 툭 끊어지고 말았다. 대체 나한테 뭘 더 어쩌라는 건데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매일 밥 떠먹여드리고 똥오줌 치워드리고 이만하면 됐잖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개같이 굴러다니는지 엄마가 알기나 해? 내가 힘들어 어머니도 지지 않고 얼굴을 붉히며 악다구니를 썼다. 넌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난 이 컴컴한 쥐구멍에서 햇빛 한 줌 못 보고 송장처럼 썩어가고 있어. 내가 얼마나 미치겠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고. 그럼 민정이네 큰 집 가서 호강하면서 사시든가. 그가 이성을 잃고 내뱉었다. 걔 남편 사업해서 돈도 잘 번다며. 걔 보고 모시라고 해. 걔가 엄마 모시기 싫대잖아. 그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고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엄마가 통장 다 깨서 그 큰돈 2억 원을 몽땅 걔한테 갖다 바칠 때 나중에 엄마가 늙고 병들면 이렇게 개밥그릇 취급받을 거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2억 원. 엄마가 그 돈만 쥐고 있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딴 시궁창에서 썩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변명을 뱉어내려 입술을 덜덜 떨었지만 끝내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한참을 멍하니 굳어있던 그녀는 천천히 이불 위로 몸을 누이고 차가운 시멘트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이불을 뒤집어 쓴 어머니의 입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다 그년 때문이야. 뭐라고? 다 내 마누라년이 작당하고 도망가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독한 년이 배신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일은 없었을 거다.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니야, 엄마. 우리가 자초한 지옥이야라고? 엄마가 돈에 눈멀어서 민정이한테 다 퍼준 죗값이야라고? 아니면 내가 무능하고 찌질해서 이 가정 하나 못 지킨 탓이야라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좁은 부엌경 거실로 걸어가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아주 길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호가 내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건 런던으로 떠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때쯤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수술비는 그가 제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끌어다 쓴 대출금으로 결제된 뒤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만 매달 50만 원이 넘었고 월세와 두 식구 입에 들어가는 식비, 병원 통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그의 초라한 월급 통장은 턱없이 얄팍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항상 전원 꺼짐.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음.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절절한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나 읽음 확인이 뜨지 않았다. 나중엔 뻔뻔하게도 부산에 계신 우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 딸은 이제 자네 집안이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네 라고 쏘아붙이고는 단칼에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대학 동기나 옛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수소문해봤지만 원래부터 그와 안면을 튼 내 지인도 드물었고 다들 하나같이 영국으로 간 뒤 연락처가 바뀌었다며 모른 척 입을 다물어 주었다. 그는 서서히 광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눕기 전 그는 의식처럼 내 번호로 10통이 넘는 장문의 문자를 쏟아부었다. 처음엔 어디 숨어있냐, 독한 여자야, 라며 원망과 질책으로 도배되던 문자 내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비굴한 애원과 처절한 반성문으로 바뀌어갔다. 지원아,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다 내 잘못이야. 지원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국 돌아오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잘해보자. 지원아,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지원아, 너 없으니까 나 정말 숨도 못 쉬겠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지원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발송 버튼을 누르고 또 눌러도 돌아오는 답장은 영원히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응답 없는 신에게 매달리는 광신도처럼 맹목적이고 절망적인 집착이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독한 침묵과 소리 없는 발버둥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갔다. 내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건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눈부신 봄날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청명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미니어처처럼 작았던 건물과 자동차들이 실물 크기로 커지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내 마음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했다. 내 옆좌석에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훤칠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윌슨, 영국인. 우리 회사 런던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총괄 이사.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끼워진 약혼 반지의 주인이었다. 긴장되어 제임스가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어설픈 한국어 억양으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기분이 좀 묘하네요. 어떤 점이 묘한데요? 3년 전에 이 땅을 떠날 때만 해도 2번 다시 여길 밟을 일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달하고 멈춰섰다. 곧이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승무원의 경쾌한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 선반에서 가죽 가방을 꺼내 들고 제임스와 함께 비행기 밖으로 걸어 나갔다.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와 짐을 찾고 게이트 문을 나서자 익숙한 공항 특유의 냄새와 수많은 인파가 나를 반겼다. 주위를 쓱 둘러보았지만 나를 마중 나온 아는 얼굴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당연했다. 내가 오늘 입국한다는 사실은 회사 인사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철저한 비밀이었으니까.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려던 찰나 누군가 등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지원 과장님. 고개를 돌렸다. 말끔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내 영문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의전 차량 배차받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내 예상보다 훨씬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3년 동안 내 명의의 아파트는 깔끔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고 그들이 매달 입금한 월세는 내 한국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먼지 한 톨 건드리지 않고 불어나 있었다.
마침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이 텅 빈 상태였다.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곤 그 아파트를 매물로 넘기고 이 끔찍한 도시와의 마지막 남은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것뿐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확인하러 갔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칫했다. 집 안의 풍경은 3년 전 그날 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뛰쳐나갔던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거실의 밝은 우드톤 마루, 옅은 그레이톤 벽지, 베란다에 쳐진 암막 커튼. 심지어 얄미운 시누이의 하이힐이 뒹굴던 그 현관 신발장 위치까지 내 머릿속에 각인된 잔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이 들었다. 냄새였다. 3년 전 이 공간에는 나라는 사람의 채취가 배어 있었다. 보라색 라벤더 세제 냄새, 머리를 감고 말릴 때 풍기던 샴푸 향, 된장찌개를 끓일 때 진동하던 구수한 냄새. 지금 이곳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빈집 특유의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묵은 먼지 냄새, 미세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 세입자분들이 워낙 깔끔하게 쓰셔서 집 상태는 A급이네요. 중개업자가 만족스러운 듯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이 동네 학군이 확 떠서 매수 대기자도 많고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최소 7억 중반대는 무난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7억. 3년 전 내가 이 집을 매매할 때 은행 대출 3억 원을 끼고 내 비상금 1억 5천만 원을 털어넣고 취등록세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탈탈 털어 간신히 5억 원을 맞춰 샀었다. 불과 3년 만에 시세 차익만 2억 원이 넘게 뛴 것이다.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매물로 올려주세요.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깔끔하게 결판을 내기로 했다. 박민호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고 한다. 우편물 안에는 활자로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원고 강지원, 피고 박민호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부인함.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들고 몇 번이나 그 활자들을 되읽었다. 글씨가 번져서 까만 얼룩으로 보일 때까지 3년. 무려 3년이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게 구걸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난 철저히 무시했다. 그런데 그 멍청한 인간은 내가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이유가 자신을 향한 일말의 미련이나 남은 애정 때문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딘 단 하나의 목적은 오직 당신을 내 호적에서 완벽하게 파내기 위해서다. 재판 기일 당일, 민호는 목기디 달아 너덜너덜해진 후줄근한 셔츠 차림으로 가정법원 앞마당에 서성이고 있었다. 법원 정문 계단 아래서 그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급스러운 스틸레토 힐을 신고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지난 3년간 런던의 여유로운 생활 덕분인지 내 피부는 몰라보게 투명해졌고 눈가에 잔뜩 끼어있던 피곤한 주름도 말끔히 펴져 있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당당하고 빛이 나 보였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내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 제임스를 발견했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체격, 금발의 깊은 푸른 눈,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듯한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은빛 실크 넥타이를 맨 제임스의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제임스가 내게 고개를 숙이고 귓가에 무어라 다정하게 속삭였다. 아마도 먼저 재판정에 들어가 있겠냐는 다정한 물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아마 수천 번도 넘게 나와의 재회를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이다. 내가 그의 뺨을 갈기며 분노를 터뜨리거나 왜 자기를 버렸냐며 원망의 눈물을 흘리거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 그 어떤 끔찍한 시나리오라도 그는 변명할 준비를 마쳤을 거다. 하지만 그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마주친 이 순간
내가 그를 향해 이토록 가볍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치 그가 지난 3년간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겪은 처절한 고통 따위는 내 인생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지원아. 그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나를 향해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동자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경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닥까지 완전히 비워낸 진정한 무관심이었다. 철저하게 남보다 못한 타인을 바라보는 텅 빈 시선. 지원아, 내가 진짜. 박민호 씨, 나는 그의 구차한 변명을 단칼에 잘라냈다. 재판 시간 다 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없으니 들어갑시다. 말을 마친 나는 제임스의 팔짱을 부드럽게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법원 회전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절망적이고 무거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재판 정안. 피고 측 자리에 앉은 민호의 변호사는 아마도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모아 수임료를 댄 싸구려 국선급 변호사일 테지만 어떻게든 떡고물이라도 더 건져보려 필사적으로 입을 털고 있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절반의 분할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록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원고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사 유지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재판장님, 은혜 변호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의 말을 끊었다. 원고 측은 이미 지난 7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결제, 대금 명세서를 낱낱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해당 아파트는 철저히 원고 강지원의 개인 신용과 특유재산으로 취득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역시 100% 원고의 단독 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박민호의 혼인 기간 내 월 평균 소득은 250만 원 남짓이었고 개인 차량 할부금과 유흥비 등 순수 개인 소비액을 공제하면 생활비 명목으로 가계에 보탠 금액은 월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원고의 월 소득은 750만 원이었으며 본인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잉여 자금 전부를 시댁 부양 및 주거 유지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건 뿐만 아니라 내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24호에 따르면 피고의 모친 최순자 씨는 혼인 기간 중 원고가 피땀 흘려 모아 시댁에 기여한 가정의 공동저축액 총 2억 1,230만 원을 며느리의 동의 없이 혼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여동생 박민정에게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 거액은 단 한 번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적이 없으며 피고 박민호는 이 파렴치한 자금 은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묵인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안경을 추어올리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 측, 방금 원고 측 대리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는 벙어리가 된 듯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피고석의 민호를 쳐다보았다. 민호는 피고석에 유령처럼 앉아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대체 무슨 반박을 할 수 있겠는가? 그 2억 원이 넘는 큰돈을 자기 늙은 어미가 동생 민정이 혼수비로 싹 다 퍼준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다. 그 미친 짓거리를 자신이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철저히 숨기고 속여왔다는 것 역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었다. 전 민호가 간신히 마른 입술을 뗐다. 사포에 긁힌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이해 없습니다. 법정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었군요. 재판장님이 서류를 덮으며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원고 강지원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피고 측의 유책 사유와 재산 은닉 정황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인용합니다. 본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쟁점이 된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온전히 귀속되며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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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망치가 3번 내리쳐지며 둔탁한 타열음을 냈다. 민호는 피고석에 얼어붙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덤덤히 바라보았다. 내 가슴속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듯한 미동도 없었다. 한때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그 지독한 억울함, 치밀어 오르던 분노, 피눈물 나던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은 지난 3년 동안 런던의 이방인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풍화되어 사라져버렸다. 그는 아마 지금 자신의 몸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도 아니고 뜨거운 눈물도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던 비루한 동아줄, 그를 연명하게 해주던 아주 가느다란 헛된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정문 계단 밑에서 민호가 앞을 가로막았다. 지원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제임스가 험악하게 미간을 구기며 민호 앞을 막아서려 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 강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제임스, 차에 가서 먼저 기다려줄래요? 내가 유창한 영어로 다정하게 속삭이자. 제임스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민호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본 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무슨 용무죠? 나는 민호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소름이 돋을 만큼 한없이 평온하고 건조했다. 그는 목이 맨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쉰 목소리만 낼 뿐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토해내고 싶은 감정의 덩어리들은 산더미 같았지만 도대체 어느 실타래부터 풀어야 할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꼴이었다. 미안하다는 사과?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 용서해달라는 애원. 휴지통에 처박은 지 3년이다. 이제 와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반성. 그깟 반성이 지금 그의 비참한 현실을 구원해줄 리 만무했다. 지원아,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겨우 쥐어짜낸 한마디는 비참하리만치 초라했다. 너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그를 응시하며 굳이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아주 완벽하게요. 아까 그 외국인 남자네, 내 약혼자야? 제 예비 남편입니다. 내가 똑바른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올해 연말에 런던에서 결혼식 올릴 예정이에요. 순간 민호의 잿빛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좁은 어깨가 가을 낙엽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 너한테 잘해줘? 너무 과분할 정도로요. 나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매일 저녁 요리도 자기가 다 하고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주말엔 온종일 제 옆에 붙어서 절 챙겨주고요. 야근은 꿈도 못 꾸게 하고 칼퇴근해서 저랑 저녁 산책을 해요. 제 생일도 단 한 번도 안 까먹고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기념일마다 제가 지나가듯 예쁘다고 했던 목걸이를 선물해주죠. 제가 직장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하면 밤새 제 얘기를 들어주고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민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뼈 때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건 자기 어머니가 절 무시하거나 함부로 부려먹게 두지 않는다는 점이죠.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타오르며 수치심으로 달아올랐다. 그는 큰 죄를 짓고 발각된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지원아, 사실 우리 엄마가 요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야.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고 재활을 제대로 못해서 합병증까지 오셨어.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고 있는데 그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거든. 민정이 그 기집애는? 아가씨가 왜요? 나는 흥미로운 남의 집 불구경을 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되물었다. 걔 엄마 병간호 한 번 안 와. 우리가 돈 떨어져서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난 뒤로는 엄마 죽어간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지 자식들 사립영어 유치원 보낼 교육비 모아야 한다고 그 큰 빌라 팔아서 보태준 지 애미가 수술비 이자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도 10원 한 장 안 보태준다니까? 나는 팔짱을 낀 채 마치 흥미진진한 막장 아침 드라마 줄거리를 듣는 시청자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철저한 인과응보. 그 구질구질한 집안 꼴은 이제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민호는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혀로 축이더니 눈꼬리에 처절한 애원의 빛을 담고 무너질 듯 간청했다. 지원아,
내가 진짜 인간 말종짓 한 거 뼛속 깊이 인정할게. 다 내 업보야? 내가 100번 1000번 죽일 놈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날 낳아준 내 엄마잖아. 나 이대로 가다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엄마 모시고 한강 다리 가야 해. 내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뭐요? 적선이라도 해달라고요?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치졸하고 비루한 구걸은 귓가에 닿기도 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단 한 방울의 알량한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지금 꼬락서니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뻔히 그려졌기 때문이다. 제3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숨통을 조이고 있을 테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이미 한도 초과로 막혔을 것이며 치매인지 관절염인지 모를 노모의 간병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매달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병간호 핑계로 허구한 날 지각에 연차를 남발했을 테니 다니던 중소기업에서도 이미 책상 빼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백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 직전일 테지. 사방이 꽉 막힌 낭떠러지에 몰렸으니 결국 낯짝 다 내팽개치고 예전에 든든한 물주였던 내게 와서 개처럼 빌고 있는 꼴이다. 나는 그의 탁하게 죽어버린 눈동자를 쳐다보며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처음 산에 커플로 썸을 타기 시작했을 때의 장면을 떠올렸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사수였던 그를 향해 반짝이는 눈으로 이렇게 고백했었다. 민호 대리님, 전 대리님처럼 멋진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내 두 눈동자는 그때처럼 맑고 반짝이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박민호라는 존재를 담을 공간 따위는 1나노미터도 남아있지 않다. 박민호 씨, 내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3년 전 내가 그 집구석 현관문을 나서면서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혹시 기억해요? 그는 흠칫 놀라며 고통과 공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 한 맺힌 단어를 잊었을 리가 없었다. 한때 그가 울음기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토해냈다. 맞아요. 한때 내가 차갑게 쐐기를 박았다. 한때 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할 만큼. 하지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나는 들고 있던 에르메스 핸드백을 열어 베이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툭 안겨주었다. 이게 뭔데? 방금 끝난 이혼 판결문 복사본.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지금 당신의 그 망가진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적어놨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법원에 도장이 찍힌 이혼 판결문 뒤편에 내가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어둔 전화번호 하나가 보였다. 서울 심리상담센터 전화번호. 난 당신을 도울 방법도 없고 도울 이유도 없어. 민호 씨, 내가 무정하게 말했다. 난 당신한테 빚진 게 단 10원도 없으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그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나는 그의 얼굴을 직시하며 완벽하게 평온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 내면의 병든 찌꺼기부터 고쳐나가길 바라요.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획 몸을 돌려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선가 불어온 서늘한 가을바람이 법원 앞마당에 뒹굴던 마른 낙엽들을 휩쓸어 허공으로 흩날렸다. 나는 차 문을 열고 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의 불행은 이제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위해 다시 인천공항을 찾은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다. 공항 터미널의 거대한 통유리 돔을 뚫고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 위로 따스한 금빛 조각들을 흩뿌려 놓았다. 나와 제임스는 면세점에서 잔뜩 쓸어 담은 최고급 홍삼 세트와 영국 동료들에게 나눠줄 초콜릿 쇼핑백을 나란히 들고 출국장 라운지를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지금 기분 어때요? 제임스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상쾌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그러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후련하네요. 난 조금 걱정했거든요. 제임스가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전 남편을 다시 법정에서 마주치면 예전에 끔찍했던 상처가 떠올라서 당신이 많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화를 내요. 나는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다. 제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왜 제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며 화를 내야 하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장본인이니까요. 그래요. 그 인간들은 나를 처참하게 짓밟았죠. 나는 제임스의 눈을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진 종양 덩어리일 뿐이에요. 더 이상 그 인간을 미워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아요. 증오심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오보다 더 무서운 복수가 뭔지 알아요?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 우주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거, 철저한 무관심이에요. 런던 히드로 공항행 항공편의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영어와 한국어로 라운지 전체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 자락을 매무새하고 제임스의 커다란 손을 꽉 잡은 채 탑승구로 향했다. 10걸음쯤 내디뎠을 무렵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등 뒤에 펼쳐진 거대한 출국장 대합실을 찬찬히 눈에 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는 양복 차림의 중년 사내, 캐리어를 깔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10대들, 탑승권을 손에 쥐고 기대감에 부풀어 떠드는 여대생들. 그 누구의 시선도 내게 머물지 않았다. 나는 그 풍경을 아주 덤덤하게 몇 초간 두 눈에 새겨 넣었다. 내가 치열하게 젊음을 바쳐 일했고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했으며 그리고 바닥까지 처참하게 찢겼다가 마침내 완벽하게 부활해낸 이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자,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제임스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연하죠. 나의 아름다운 약혼녀. 우리는 어깨를 맞댄 채 탑승교를 지나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더니 육중한 기체가 굉음과 함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파란 하늘을 향해 비상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지상의 모든 사물들은 쏜살같이 멀어지며 한나점으로 변해갔다. 머지않아 눈부시게 새하얀 구름 바다가 비행기 아래로 넓게 펼쳐지며 내가 겪었던 모든 지옥 같던 기억들을 솜사탕처럼 포근하게 덮어버렸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두 눈을 사르르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직이 속삭였다. 안녕, 다사다난했던 나의 서울. 이번엔 정말 완벽하고 영원한 안녕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